울라 그랬다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것도 막 그 국정원장은 막 협박을 해, 기자한테 질문하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어 기자들이 무슨 죄야. 경호원은 경호원대로. 아니 아침마다 또 출근을 또 집에서 해요.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어디 또 민가에 나와 자다가 또 아침에 출근을 해. 그럼 또 민가에서 출근하는 길에 또 시민들이 버글버글 기다리다가 또 셀카를 들이밀고 그걸 또 셀카를 찍어주고. 아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야 우리 동네는 거기 아침에 못 가는데 셀카 차별 웬 말이냐. 댓글보다 하루아침에 사라져가지고 오죽 다급하면 중앙일보 관리자가 지가 댓글 달았다가 그냥 딱 걸리고. 보통 관료 지명받으면 그냥 널려있는 탈세니 뭐니 이런 비리가 그냥 수두룩 해야 되는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 그 위장 전입, 그 다음에 논문 표절, 탈세. 요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게 공통이었거든. 이게 없으면 이게 장관 후보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병역 비리, 그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장관 후보들의 5가지가 뭐냐면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그 다음에 아까 또 뭐였지? 부동산 투기. 요게 이 5가지가 없으면 장관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터졌어. 병역 비리가. 병역 비리 갖고 와봐봐. 총리 후보, 총리 지명자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상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이듬해 재검을 받아가지고 면제를 받았다. 떴어. 야 이거 드디어 떴다. 그래 나도 이제 신나가지고 봤잖아. 아휴 근데 시벌 병무청에다가 아버지가 탄원서를 냈어. 우리 자식 군대에서 좀 받아달라고. 아버지랑 아들이랑 평생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공익근무라도 안 되겠냐고 탄원서를 냈는데 아이 또 이 모진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자기네들을 이해해달라고. 기준 미달이라서 뭐 받아줄 수가 없대. 아니 내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때 뉴스도 코미디였고 이것도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코믹하게 하는 주체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은 그거 기사 갖고 와봐요. 기사 갖고 와봐. 이 기사 보여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때는 이명박과 그 장관 후보들이 코미디를 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들의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사로 쓴 거를 읽으면 그게 코믹 기사였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일단 언론이 언론이 뭐 조국 내 엄마가 탈세를 했다 그러고 깠는데 알고 보니까 1년 수입 78만원. 그 다음에 이제 막 총리 지명자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 근데 알고 보니까 면제받은 주제에 막 탄원서 내갖고 받아달라고 막. 나 진짜 총리실 이낙연 아들 군 면제 해명. 입대 희망 탄원서. 나 진짜 뭐 하자는 거니 지금? 아니 면제받은 주제에 무슨 탄원서를 내고 그래. 탄원서 이낙연. 잠깐만 또 이거 확대를 해서 봐야 돼. 2002년 5월 10일 병무청 중앙 신체검사소 운영관에게 아들 누구누구의 병역 신체검사 관련의 것 병무집
병무행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자식의 병무 신체 검사와 관련해 탄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자식 이게 잘 안 보이네. 국무총리실이 12일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과거 병무청에 보냈던 입영 희망 탄원서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녀의 병역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02년 신체검사에서 상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연기했고 어깨 수술을 받아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을 당시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 아들의 입영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 요원이라도 이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며. 씨발 무슨 조선시대냐. 아니 무슨 일제시대 때 그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이게 군대 보내달라고 이런. 이게 왜냐면 그때도 정치인이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 사람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군대를 못 가면 이게 아버지에게 치명상이거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려우면 고객근무 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며 아들의 입영 허가를 요청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더 웃겨. 중앙신체검사소는 오로지 장병의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거해 징병 전담 의사의 의학적인 전문 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야. 할 수 없었다.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부친의 상속재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 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향후 등기부 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 대로 해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우리 같은 지방의원들은요. 모든 재산을 다 추적이 돼요. 예. 재산을 숨길 수가 없어. 그게 다 추적이 돼.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제 딸이 몇 년 동안 받은 세뱃돈을 이게 이제 그게 합치니까 수십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이 수십만 원짜리를 자기 통장 이제 그때 애가 어리니까 애기 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넣어놨던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 들어있는 이거는 딸의 통장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고 딸이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 통장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줘야지. 그리고 따로 만들어 놓고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산 등록을 할 때 모든 통장을 다 등록하는데 몇십만 원짜리 통장이 따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통장에 누락이 된 거예요. 예. 그때 42만 원인가 있었던 통장인데 그게 누락이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고를 먹었다니까? 그리고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돈이냐 이러는 거여서 그거 당신 그때 영민이 세뱃돈 모아놓은 통장 아니야? 했더니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장에 한번 발견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이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느 날 우리 남편이 탈세를 했다는 거야. 채팅창에 김용석 탈세 이러면서 채팅이 올라와. 우리 신랑이 탈세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당신 뭐 세금 누락한 거 있어? 또? 그랬더니 그 통장 42만 원짜리 당신 또 실수한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닌데. 그러면서 재검토를 해봤더니 뭐가 돼 있냐면 이제 그 공무원들은 뭐 NIS인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가족 공제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인 공제를 한 거야. 근데 나는 독립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아프리카 별풍선 소득이 잡히니까 나는 이제 그 부인 공제를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공제를 했던 거야. 그래갖고 그 부인 공제가 체크된 걸 남편이 몰랐던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부인 공제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다시 뺐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탈세라고. 문제는 뭐냐? 그게 공식적으로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올라온 내용이야. 그러니까는 그 세금 신고를 공식적으로 끝나는 기간 전에 채팅창에 올라왔다니까? 예. 미리 알았단 얘기지. 그래갖고 탈세가 아니었던 거야. 탈세가 되기 전에 조치를 취했는데 이 새끼들이 탈세라고 막 올렸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재산을 은닉하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만약에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 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전력이 없다. 그러니까는 등기부 등본 자료를 확인해서 해명하겠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우리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한테 재산이 이렇게 아버지의 부동산이 분할이 됐어. 그리고 우리 신랑이 자기가 이제 시골에 부동산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한 몇백 평 아니 한 몇천 평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땅 구경을 하자면서 갔다. 이 땅이래. 그래서 보니까 산벼랑이야. 산벼랑에 그 칡덩쿨이 가득 있는 산자락 200평인가 있는 거야. 이 땅은 얼마냐? 그랬더니 200만 원인가? 200만 원이래나 300만 원이래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자연상칙을 팔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칙이 수십 년 된 칙이라서 팔면 이게 산삼이랑 동급이라고. 이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한 재산이 혹시 그런 땅이 아니었을지. 산비탈에 서 있는 밭이라 아무도 쳐다도 안 봐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땅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있어. 그래서 알아. 우리도 이게 부동산 신고라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땅이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상속이 됐는데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봤더니 산비탈에 칡너쿨이 가득 있는,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는 그 땅도 그게 우리 아버님. 그래서 내가 아버님은 이걸 왜 사셨을까? 모른대. 그래 아마도 그 동네 사람이 뭔가 그 땅을 처분해야 될 긴급한 사정이 있었고 그때 아버님께서 그냥 그 땅을 사주셨던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딱 읽는 순간에 우리 집 사례가 떠오른 거야. 통장 은닉. 알고 보니까 딸 세뱃돈을 모아놓은 통장을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누락했던 거. 42만 원짜리. 그 다음에 탈세.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탈세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는 잠깐만요. 예, 매니저님. 네. 부인 공제. 자기도 모르게 체크했던 거. 그걸 가지고 막 탈세라고 사찰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하고 지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칡넝쿨이 있는
잠깐만요. 칡넝쿨이 있는 그 벼랑밭, 그 벼랑밭에 신고하라고. 내가 볼 때 이 집도 다 이해가 돼.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예. 아마도 우리랑 비슷하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칡수저. 흙수저도 아니고 칡수저.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님도 가난한 농부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땅이 많거나 그러질 못했어. 근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모든 재산이 또 이제 어머님하고 아들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그런 이제 산비탈 치고서 내가 또 깜빡 속았잖아. 이게 자연산 칡이라고 수십 년 묵은 건데 산삼하고 동급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거 당신 길에서 이게 고속도로에서 아니 그 국도에서 칡즙 파는 거 못 봤냐. 그래서 본 거 같아 했더니 이게 칡즙이 팔면 떼돈을 번다고. 그랬던 기억이. 칡수저보다 더 낮은 그래요. 네, 칡즙 장사.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 산업이 칡즙 장사야. 우리 노후에는 경남 사천 국도에서 칡즙 팔 거야. 수십 년 묵은 칡즙을 팔면서 혹시 그 사천 근처에 이 국도변에 포장치고 늙은이 둘이 앉아가지고 칡즙 팔아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 이제 잘 봐. 예, 몸에 좋은 칡즙이야 말하면서. 자, 어쨌거나 이게 좀 적응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뭐 이렇게 공직 지명을 하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그 다음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그 기피, 요 5가지를 기본적으로 애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막 흩어져 이제 2개를 잡은 게 이 탈세잖아. 조국 탈세, 조국 어머니 탈세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탈세라고 그러기가 참 애매한 상황. 그 다음에 그래도 사과를 했어 또. 그 다음에 이제 병역비리라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받아달라고 구대에서 받아달라고 철철하게 단원서를 쓰고, 또 그놈의 병무청에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이런 기록이 또 딱 나오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당황스러워. 이게 이제 이 중앙일보가 까느라고 이제 기사를 쓰고 아무도 댓글 안 해주니까 거기다 스스로 다뤘다가 또 딱 걸리고, 그게 또 사과를 하고. 아휴, 이거 진짜 기자는 기자대로 질문하라고 해서 울먹울먹하고 공직 후보자가 기자들을 막 안 보내주고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울먹울먹하면서 질문할 줄 모르는데, 거기다가 막 대통령은 막 사람들한테 뛰어가고 셀카 찍고 경호원들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경호법상 대통령의 신체를 일반 국민이 만지면 안 된대요. 그거 알죠? 대통령 경호법상 대통령을 일반 국민이 만지면 안 된대. 그게 경호원들의 규칙인 거야. 근데 막 뛰어가가지고 막 셀카 찍고 이러니까 심장이 벌렁거린대잖아. 예. 그런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국 털었다가 그냥 뜬금없이 나경원이 또 털려가지고, 나경원 탈세는 뭐야? 그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적응이 안 돼. 당장 나부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매일 이제 그 검색어를 딱 보면서 요 새끼들이 오늘은 뭔 작업을 했나? 내가 이제 내가 얘네들의 뉴스 검색어 올린 거를, 박형철 검사, 반부패 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어. 응? 어떡하니?
저분이 누구냐? 이 사람이 또 나랑 연관된 사람. 나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못 믿을 텐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내가 얘기할게. 내가 좌익교수 사건 있죠? 좌익교수 사건에 좌익교수 잡은 사람이 저 검사야. 이 박형철 검사가 누구냐면 그 윤석열 검사랑 같이 윤석열 검사랑 같이 좌익교수 사건 전담했던 부장검사야. 야. 그래서 묻고 싶어. 괜찮아? 여기 나오죠.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지휘. 그래서 내 거 맨 처음에 그 수사검사에 이 사람이 나와요. 예. 좌익교수 사건의 수사지휘를 저 사람이 했어. 그러다 박근혜가 내쫓은 거야.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냈어. 예. 이거 실화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자신이 그동안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던 만큼 반부패 전담 부서인 반부패 비서관을 청와대에 신설했다. 공수처 준비하는 거네. 이게 지금 보니까 공수처 사전 준비하는 거네. 예. 박신임 비서관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25기, 대검찰청 공안이과장, 서울지검 어쩌고저쩌고 부산고검 검사를 지냈고 2016년 검찰을 떠나 현재 법률사무로 단박에 변호사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당시 면도날 수사로 불리며 검찰 최고의 수사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대구고검과 함께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 비서관은 원세훈 국정원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하면서 원전 원장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3년 10월에 윗선의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때 이 자택이 좌익교수 자택이야. 예. 이때 국정원 직원 자택이 좌익교수 자택이었어. 그 우리 수사 기록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예. 내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나랑 얽힌 사람이 많냐고. 12월에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14년 1월에 이어 16년 1월에 한직으로 발령나자 사직했다. 윤 수석은 현역 검사 시절 날카로운 수사로 면도날로 불릴 정도의 검찰 최고의 수사 능력을 보였고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첫 반부패 비서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자 조사 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12년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윤석열 검사와 함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보여줬다.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반부패 비서관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며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예. 이런 사람이 진짜 모래시계 검사죠. 예. 엄마 씨발 얼굴도 잘생겼어. 씨. 내가 왜 이 이름을 아냐 하면 우리 수사 기록을 받아봤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수사 기록을 받았을 때 그때 박형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검사 이름에. 그래갖고 우리 담당 검사였어. 좌익교수 담당 검사였어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좌익교수 집을 압수수색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 이름을 알아. 내가 옛날에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지 않았어요? 박형철? 나 얼굴은 처음 봤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수사만 해놓고 그 12월에 한직으로 밀려나. 그리고 나는 14년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 14년 1월인가? 예.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람 얼굴을 못 봤어. 그리고 난 이름만 봤거든. 박형철이란 이름만. 예. 내가 얘기했었죠. 그 좌천됐다고. 예. 지금 뭐 그 누구였어? 임종석. 임종석은 나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총학생회장이 좀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칠하라네?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새벽에 그날 밤에 잡혀가가지고 내가 학생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왜 내가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대학교 입학식 날 크라운관에서 나와가지고 그 총학생회실 찾아가고 총학생회장한테 짜장면 사달라 그랬, 밥 사달라 그랬더니 짜장면을 먹고 있던 두 남자가 뿜었다. 그때 한 사람이 총학생회장이었고 한 사람이 임종석이었어. 오. 내가 아마 그 얘기 한 적 있을걸? 임종석이랑 총학생회장이 그 짜장면을 먹었었단 얘기.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그 임종석이 그 다음 해였지. 아니 그해 겨울에 임종석이 잡혀가. 우리 그 학교에서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잡혀가. 경희대 학생회관에서. 그랬지. 그 다음에 저 박형철 검사가 좌익교수 수사검사지. 옛날에 조국 부인 치면 내가 나왔어. 박원순 부인 쳐도 내가 나오고, 조국 부인 쳐도 내가 나오고, 문용식 부인 쳐도 내가 나오고, 심지어 인재근 부인 쳐도 내가 나왔었어. 망치 부인이 다 연관 검색어로 나왔었어. 그리고 내가 막 누구야, 박원순 부인, 인재근 부인에 분노하다가 조국 부인 보고 가만히 있었잖아. 못 본 척하면서 그건 냅두라고, 그 검색어 냅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 아니 그니까 지금 이 뭐라 그러나 우연이겠지, 그지? 예, 우연히 지금 일이 막 꼬이고 있어요. 예. 자, 넘어갑시다.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매일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 검색어를 쫙 보면 요놈 새끼들이 이제 뭘 하고 있나가 보인단 말이야. 요놈 새끼들이 무슨 작전을 피나 그러면서 검색어를 보면 얘네들의 이제 그 작전이 보이고, 그러면 그거로 이제 오늘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댓글 부대가 사라졌어. 댓글 부대가 사라지니까 진짜 박형철 기사가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추미애 얘기 누가 했니? 추미애. 자, 여러분, 망치 부인과 추미애가 또 연관이 되어 있죠. 때는 작년 8월 내가 추미애를 당대표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김어준, 최재성 얘네들이 추미애를 밀었어, 당대표로. 그래야 문재인이 후보로 뽑히는데 안전하자 그러면서. 그래 김어준이 세기의 거짓말 하잖아. 추미애가 혼자서 노무현 탄핵을 반대했다는 세기의 거짓말 해가지고 추미애를 당대표를 만들어. 근데 내가 그때 온몸으로 맞섰어. 추미애 안 된다. 추미애 결정적일 때 문재인 뒤통수에다 도끼 꽂는다. 그랬어, 안 그랬어? 내가 추미애 당대표 시키면 안 된다고. 결정적일 때 문재인 발목 잡고, 결정적일 때 문재인 뒤통수에 도끼 꽂을 여자다. 그러니까 추미애 절대 당대표 시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만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나한테 와서 김상곤 대변인 마누라라서 저런다고. 봤던 사람 손. 작년 8월에
내가 추미애 당대표 시키면 결정적일 때 사고 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어이 기억나지? 니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 할 말 참 많은 사람이다. 내가 안 걸쳐 있는 데가 없어. 내가 이 모든 내가 작년에 그렇게 못 믿는다고 추미애 못 믿는다고 절대 추미애한테 당대표 시키지 마라. 그런데 기어이 김어준이 밀어가지고 당대표를 시켰어. 김어준하고 팟캐스트들이 밀어가지고 최재성이랑 그래갖고 그 무슨 문빠들이 그 추미애 밀면서 나한테 김상곤 대변인 마누라라고 그지? 얼마나 나한테 쌍욕을 했는지 몰라. 그치 기억나지? 야 그런데 그때 무조건 추미애를 뽑아야 된다고 얼마나 쌍욕을 했는지 좌우지간 그게 이제 누가 나더러 문재인을 위해서 선거운동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들이 그 내게는 좋은 그 반박 자료가 될 거야. 어쨌거나 고마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내가 그 김어준하고 최재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추미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었어. 어때? 내 말 그대로지? 내 말 그대로지? 그러면 김민석은 누구냐? 김민석은 누구냐 하면 김민석이 그때가 언제였니? 왜 이명박이 시장 될 때였으니까 2002년이었나? 2002년 지방선거 때였나? 그때 아마 김민석이 최연소 시장 후보였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2002년도에 김민석이 최연소 시장 후보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장 후보인데 얘가 사실 내용이 없었다고. 젊은 남자애가 얼굴 반반한 걸로 얘가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었는데 그때 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일 때 우리 큰 형님 아주버님이 서울대 다녔어. 그래서 김민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들은 거야. 근데 그래서 김민석에 대해서 내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으로 공천을 받았어.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거든. 근데 이제 김민석을 딱 보면서 얘가 시장 후보가 아닌데 시장 후보감이 아닌데 후보가 됐네. 근데 그때 이명박이 청계천을 복원하겠다고 그래 공약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청계천 복원 개혁이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고 자기 공약이 없었어. 그래갖고 그때 그 이명박하고 나이 차이가 수십 살이 어린 얘가 떨어지게 돼요. 김민석이. 근데 그때 김민석이 떨어지고 나서 그 해에 이제 그 대통령 경선을 했다 이런 말이야. 국민 경선을. 근데 그때 이제 이 김민석은 동교동계가 민의였고 이제 대선 후보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동교동계가 노무현을 인정 못하겠다고 막 흔들어. 그러니까 김민석이 제일 먼저 그때 누구한테 가지? 정몽준한테 가는 애야. 제일 먼저 정몽준 밑에 가서 줄 섰던 게 김민석이었어. 제일 먼저 정몽준 밑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때 얻은 별명이 김민세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였지. 예.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완전히 그 노무현 지지자들한테 찍혔어.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못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에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되고 2004년에 노무현 탄핵이 되고 열린우리당이 42석에서 152석으로 압승을 하고 그때 추미애 민주당이 김민석이랑 같이 있었는데 망한 거야. 추미애 민주당이 망하고 열린우리당이 다 당선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미애더러 도와달라 들어와서 장관해라. 그런데 끝까지 안 왔잖아. 끝까지 화해 안 했어. 그러면서 추미애가 호남을 계속 노무현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그러면서 호남에 계속 반노 감정을 부추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랑 화해도 안 하고 찾아가서 사과도 안 했어. 탄핵에 대해서. 그게 추미애야. 그리고 김민석이고. 그런데 이 추미애가 그 민주당이란 이름을 잡고 이름을 붙들고 있다가 김한길이가 열린우리당을 3번 4번 탈당을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 그래갖고 이제 도로 민주당으로 만들 때 그때 추미애가 민주당 간판을 돌려주면은 조건으로 공천을 받아. 그래서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당선 가능한 지역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선 가능한 지역에 민주당 몫으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한나라당이랑 내통을 해가지고 민노당이랑 그때가 민노당이었지. 민노당이랑 민주당은 못 들어오게 하고 한나라당하고만 문 걸어 잠그고 그 복수노조법을 통과시켰던 게 추미애였어. 그래서 내가 추미애 김민석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 거야. 내가 추미애 김민석에 대해서는 그래서 치를 떠는 거야. 그런데 김어준이, 그 다 아는 김어준이 추미애가 혼자서 노무현 탄핵을 반대했다고 그러니 내가 작년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왜 거짓말 하냐고. 너 뻔히 알면서 왜 거짓말 하냐고. 그 추미애가 지금 청와대에다가 무슨 홍보수석으로 김민석을 민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청와대에서 임종석이 추미애를 만나러 갔는데 추미애가 일부러 자리를 피해버렸대. 김민석 안 받아준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방을 했는데 안 받아줬대. 김민석을 무슨 정무수석으로 안 받아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일이야 지금 저 꼬라지가. 그냥 이게 지금 추미애가 왜 저렇게 하냐. 이제 이 추미애가 지가 당대표로서 자기가 당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을 심고 싶은 거야.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을 심어야 얘네들이 이제 자기를 도와줄 거 아니야. 지가 대통령을 나가든 시장을 나가든 지가 다음에 큰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 사람을 내년 지방선거 때 심고 싶어가지고 지금 내년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무슨 인사수석? 인사권을 자기가 주도하겠다라고 지금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래요. 지금 추미애가 저 똥싸바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팟캐스트들하고 최재성이 책임져야 돼. 그때 최재성 정청래였지? 최재성 정청래 김어준 문성근 이 추미애 당대표 시킨 거잖아. 그지? 최재성 정청래 김어준 문성근 이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추미애를 당대표 시켰어. 근데 이 4명이 추미애 과거 다 알면서 시킨 거야. 난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 지금 그래가지고요, 한겨레에서 당장 기사가 났어. 민주당 분열. 민주당 분열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추미애가 소위 이제 김한길하고 내통했던 사람들 데리고 국민의당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흔들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쩔 거냐고. 나는 이 추미애를 작년에 그 당대표로 밀었던
그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정치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봐. 예.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말고, 이 문성근 하여튼 문성근, 김어준, 정청래, 최재성 얘네들이 작년에 추미애를 당대표 만들었어. 왜 만들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추미애가 반드시 이렇게 할 사람인데 내가 그럴 거라고. 그리고 당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 추미애가 당대표 절대 안 놓는다. 안 내놓을 거다. 모든 사람이 차라리 당에서 나가면 나갔지 당대표 자리 내놓을 사람 아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한 짓이 뭐냐면 자기 사진을 6장인가 3장 앞뒤로 넣어가지고요. 브로셔를 그 비싼 돈을 주고 만든 거야. 브로셔라고 이제 접어서 만드는 거. 그래갖고 작년에 명절 때 지 사진 돌렸잖아. 전국에다가. 국고 지원금으로. 다 정당 지원금으로. 작년에 내가 추미애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때 나더러 김상곤 대변인 부인이라서 그래서 추미애 미워한다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 너네 나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니? 작년에 나더러 김상곤 대변인 부인이라서 추미애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글 싸질렀던 애들 너네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8배로 사과해. 그리고 그 김상곤 대변인 내가 들여보낸 거야. 추미애 떨어뜨리려고. 추미애 반대하려고 내가 들여보냈는데 남편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내가 추미애를 반대한다는 거야. 이 새끼들의 수준이 그런 거지. 지네는 지 마누라한테 명령하고 사나 보지? 나는 내 남편한테 지시하면서 살아. 정치적으로는 내가 뭐 하라는 대로 우리 신랑이 따르고 있다고. 왜? 나는 마님이고 우리 신랑은 머슴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더러 내가 남편이 김상곤 대변인이라서 추미애를 미워한다고. 내가 살다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 처음 들었어. 지금 김상곤이 당대표였으면 김상곤이 당대표였으면 이런 짓을 했겠느냐고. 이번 선거 과정에 추미애가 한 일이 뭐야? 이번 대선 과정에 추미애가 한 일이 뭐야? 결정적일 때 김민석을 또 들이밀다가 선거본부에 들이밀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사고치다가 또 쭈그러들고 아무도 안 됐잖아. 나는 이거 정청래, 최재성, 그 김어준, 문성근, 추미애 선거운동했던 애들 나는 이거 지금 더민주에서 손 떼고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봐. 매번 얘네들이 뻘짓거리 한다니까? 매번 뻘짓을 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까고 결정적일 때 판을 엎어버려. 그 다음에 또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오늘 주요하게 다룰 이야기가 국민일보에서 추다르크를 칭찬해주는 기사로 바로 올려서 많이 본 뉴스로 작업을 했어? 너무 티나지 않냐 너네? 지금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이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언론들은 추미애를 띄우고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20명만 딱 빼면 문재인 탄핵표를 만들 수 있잖아. 지금 민주당이 120표니까 거기서 뭐 120표야 119표야